여기 전체 화면. 자, 에필로그. 벌써 이제 우리가 마지막 챕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사회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의 이제 마지막 챕터는 수학 용어, 터미널러지에 대한 얘기예요. 수학 터미널러지. 거리 광고마다 외래어가 넘치고 있다. 자, 컴퓨터와 공존하는 수학. 모든 것에는 명칭이 필요하고, 그리고 명칭은 친구나 뭐 같은 종류의 것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며, 그렇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명칭이 그쪽에서 쓰는 용어가 이쪽에서는 이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럼 같은 물건의 명칭을 이제 어떻게 부를까 하는 것이 이전부터도 그렇고 언제나 문제였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지금 20세기, 21세기에는 새로운 그런 그 오브젝트들이 계속 탄생하잖아. 컴퓨터도 그랬고, TV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속 스마트폰도 그렇고, 계속 새로운 오브젝트들이 창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창출했겠지.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면서 토폴로지도 그랬을 거고, 처음에 애널리시스 시스테스라고 불렸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처음에 그 나온 용어를 그 만든 사람인 그 문화에 맞게끔 적당한 이름을 줬겠지. 그 나라 말로.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수입해서 그걸 읽으려 그러면 자기 말이 아니잖아. 외래어잖아. 그 외래어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불러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의미가 잘 전달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 수학 용어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다른 나라에서 나온 그런 새로운 수학 용어들을 이제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그런 이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였고, 그에 대한 역사가 있죠. 자, 시대 배경과 관련하여 수학 용어들이 어떻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 용어의 편천.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특히 이제 당나라 시대에는 그때까지 약 1000년간 축적되고 또 보존 정승되어 오는 많은 수학 자료 도서가 이제 중국에는 있었고,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산경십서라는 수학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 일본에 이제 전달됐다고 일본 사람이 이렇게 쓴 거죠. 실제로는 이제 한국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산경십서들의 이제 명단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원주일에 관한 내용은 이 산경십서의 철술에 들어가 있었고, 또 구장산술에 관해서는 목차 내용을 정확히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수학 용어들 그리고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이 중에 지금 일본에 남아 있는 건 이제 방정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에 또 조선에서 보존해 왔는데, 여기서 쓰는 이 용어가 이제 방전, 속미. 이 방전은 넓이를 계산하는, 또 여기서 방정은 연립방정식을 방정식 할 때 그런 의미죠. 그리고 구고는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수학적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 용어예요. 이제 이런 중국의 용어들이, 중국 책이 들어왔으니까 이 용어들을 쓰면서 일본하고는 잘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본식에 맞게끔 표현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었고, 이 구장상술의 수학 용어를 그냥 그동안 쭉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그다음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중국에서 13세기에 송나라 후기에 이제 중국 수학이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이것이 그 후에 그 중국의 그 전란을 겪으면서 명대 시대에는, 명나라 때는 이런 그 화려한 그런 수학 지식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석행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러다가 이게 18세기 말에 이제 다시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화려했던 그 전통 그 산학에 대한 그런 그 자신감들이 갖게 되고, 이제 하는 사이에 또 이제 19세기에 이제 서양 과학과
그 무기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기 시작했죠. 어쨌든 여기 이 중에서 집고산경은 18세기 말 3차 이상의 다항방정식을 푸는 해법을 담고 있는 중국 최초의 산서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상경 10서 중에 하나예요. 상경 10서가 이런 책들 10가지가 있었던 소리죠. 이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건 구장산술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고 이런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주비산경이 있었다 그러고 철술이 있었다 그러고 집고산경 있고 산경 10서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양위삼법, 삼법 통종 뭐 등등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과 중국을 통해서 이런 책들이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기록은 하나도 없고, 실제는 이제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조선의 산학책들을 가져가서 이제 처음 나온 책이 이제 진겁기가 1627년에 나오게 돼서 이게 서당에서 배운 수학책들이고, 그 후에 뭐 양산용법 등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서양 수학들이 들어온 거죠. 여기서 서양 수학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학제가 서양식으로 바뀌고 산학을 다 폐지하고 서양 수학만 일본은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한자도 이제 전체 한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그 교육용 한자는 요것만 가리키자 해서 하고, 그 다음 다 일본말로 가리키기 시작한 거죠. 메이지 유신까지 일본 수학 용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 13, 14세기에 남송은 수학의 황금 시기를 구가했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도서가 천원수를 이용한 산학계몽, 주세걸이 썼고요. 천원수를 모르고 쓴 명대 16세기 삼법 통종, 이건 정대위가 쓴 책이에요. 이런 책들이 그 당시의 수학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책들이 무역상인 스미노 구라요리에 의해 고슈이엔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졌고, 그리고 1627년에 요시다가 이것을 참고로 300년간 읽혀진 명저 진겁기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책보다도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 때 전해졌다고 그 일본 수학 사학자들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진겁기부터 이제 일본 산학의 시작인데, 이게 제일 오래된 책이에요. 그전엔 일본인이 쓴 산학책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책은 서민의 실용서로서 서당의 산술교과서로 사용됐고, 와산의 입문서가 됐어요. 와산이 이제 화산, 일본 수학이에요. 일본. 이때부터 일본식 이제 진겁기가 나오고, 이걸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일본식 수학이, 산학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후반에 세키꼬와, 이 세키가 관, 효화인데, 관이 이제 시모노세키 할 때 그 관, 부관, 부산과 그 시모노세키, 그 관을 새끼라 그러죠. 이 관효화, 이 세키꼬와가 그 이제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제 수학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까지 오른 그 첫 번째 수학자예요. 자, 이 세키꼬와를 시작으로 화산가들, 이 전통 그 산학을 하는 수학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이들이 이제 일본의 독자적인 수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이 다 사무라이 출신들이에요. 이 사무라이 출신들이 그랬던 것이 농민들과 달리, 또 다른 관료들과 달리 이 사람들이 실제로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조선에서 산학책을 약탈해 가면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라이들이 총이 활용되면서 실업자가 되잖아. 그러면서 책은 읽을 줄 알고, 그리고 약탈한 책들도 억세섭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사무라이 중에 일부들이 이제 산학자가 됩니다. 수학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화산가들이 이제 만든 용어가 이 점관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의미고, 점찬술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이 연립방정식을 전찬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불렀고, 급수론을 타적술이라고 불렀고, 미적분을 원리술이라고 불렀어요. 일본 말로는 엔리라고 그러는데 엔리, 원리술. 이게 이제 일본식 용어예요. 미적분학의 일본식 그 용어가 원리고, 연립방정식이 점찬술이고, 부정색의 해법이. 어쨌든 19세기 말이 되면서 유럽의 천문, 조선,
과학 전쟁에 필요한 고급 실용 수학이 속속 수입되면서 초기에는 이제 중국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어들이 이제 함수나 기하나 통계나 확률 같이 중국 용어들 주로 썼는데 그 후에는 이제 서양 이제 수학 책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그 서양 것하고 중국 것하고를 적절히 보면서 뭐 그 말을 일본 말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본 용어를 만들어 쓰기도 했어요. 이 점찬수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점찬수에서는 중국에서는 천원수를 필수안법으로 개량한 것인데 여기서 점은 붙이다, 더하다는 그런 의미고 차는 구멍에 쥐가 사라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즉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가감법을 이 점찬술이라고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일본 수학의 변천기를 보면 1기는 중국 수학이 들어온 시대, 그러니까 처음 이게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 수학들을 수입해서 쓰던 시대.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이제 2기의 독자적인 와산의 시대가 시작됐고, 아까 새끼꼬화를 비롯해서 처음 나온 책이 진겁기가 서당에서 수학을 가리키던 책이었고, 이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와산을 발전시켰고, 3기가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서양 이제 수학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직접 수학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4기가 일본 수학자의 이제 번역어 시대, 일본에서 이제 그런 수입된 수학 용어들을 바꿔서 쓰고 또 번역해서 이해하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되고, 지금 5기는 새로운 수학 용어들이 온 세계에서 나오니까 그걸 외래어들을 이제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장산술의 방정은 이렇게 생긴 중국말 책이고, 이 양산용법을 일본식으로 이제 번역한 책이고, 일본말로. 그 다음에 이게 캐조리의 캐조리의 유명한 수학사를 일본식으로 번역해서 이제 가리키기 시작했던 소리죠. 그리고 1945년에 법을 바꿔서 이제 한자를 딱 요것만 쓰자 이렇게 하면서 함수가 관수로 바뀌고 타원이 장원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엘립스를 중국식 용어인 타원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일본은 1945년에 이걸 장원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또 포물선은 박물선이라고 쓰고, 파워, 멱은 누승이라고 바꿨어요. 누승. 일본은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관수라든지 누승은 정착이 됐는데, 이 장원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지금도 그냥 타원이라고 쓰지, 엘립스를 타원이라고 쓰지 장원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장원이 그 타원의 의미를 일본식으로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용어를 그렇게 정했는데, 일반인들은 여전히 그냥 타원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발상의 수학시대와 새수학, 다시 맞이한 새로운 발상의 수학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수학은 항상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속속 탄생해왔다. 예를 들어 타원이 학술용어위원회에서 1940년에 장원이라고 불렀지만 일반인은 그냥 옛날식으로 타원이라고 썼고, 또 같다, 이퀄도 원래는 그 의미에, 같다는 그 라틴어 의미의 A를 이용해서 요렇게 썼는데, 요렇게 쓰자고 이제 건의했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이퀄로 그냥 지금도 그냥 쓰고 있다. 그렇게 정착됐다. 즉 이런 용어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보통 사용이 습관화되면 귀에 듣기 좋은 것,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쪽이 그냥 널리 사용된다. 현대는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수학이 속속 탄생하는 시대로 용어도 새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를 이제 행렬이라고 번역하고, 사인을 정현으로, 데이터를 자료로, 패러독스를 역설로, 샘플링을 표본조사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번역된 용어로도 쓰지만 그냥 매트릭스, 패러독스, 사이클 이런 식으로 더 쓰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죠. 외래어 수학 용어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외래어고, 루트도 그렇고, 파이도 그렇고, 통계, 그래프, 히스토그램,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컴파스, 다이어그램, 스칼라, 벡터, 이게 다 외래어 용어가 그냥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예죠. 또 서양 수학 용어 중에서 인볼루트는 신개선이라고 쓰고, 이 사이클로이드는 타선이라고 쓰고, 시소이드는 질주선이라고 이렇게 일본식으로 발라 쓰는데, 우리는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해방 후에는 우리도 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가 쓰는 교재에는 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일본식 용어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말 거의 안 쓰죠. 이게 영어를 더 많이 쓰거나, 또는 중국어와 일본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적절한 거 골라 쓰거나 그렇게 하죠. 여러 가지 그 영어. 자, 이제는
자, 근데 이제는 이제 20세기 말에는 수학의 발전이 엄청 빨라지니까 이제는 번역할 시간도 없이 여러 가지 외래어 포기법들이 그냥 막 들어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수학의 카타스트로피를 파국, 또 프랙터를 파편으로 직역을 해서 쓰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카타스트로피 또는 프랙터라고 쓰지, 그거를 이렇게 번역한 말로 잘 안 쓴다는 거.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지금 이런 새로운 수학들이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새로운 제3의 새로운 발상의 수학 시대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앞에서 뒤에 언급했듯이 암호화, 또 컴퓨터로 재판하는 거, 문장에서 문문법, 문장의 습관을 연구하는 이런 그 수학적인 지식을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래서 사회에 적용하는 이런 학제간 연구들이 많아지는 걸 느꼈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용어들도 보면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또 뭐 프랙탈, 퍼지, 카타스트로픽, 카오스, 뉴로 컴퓨터, 이제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되게 컴퓨터하고 관계되거나 응용에 관계된 것들이 많죠, 컴퓨테이션에서. 외래어가 얼만큼 널리 펴지고 있냐면, 여기서 보면 신문에 보면 뭐 바이러스, 컴퓨터, PC 시대는 끝났다, PC는 불필요하고 TV로 인터넷 또 전자메일을 쓸 수 있다, 뭐 IT 전략 금융계에서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뭐 등등 여러 가지들, 이런 얘기들이 이런 뭐 실제로 그 일본의 그 전자상가에 가서 보면 층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외국 용어들인 것이죠. 전자용품들이 다 서양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앞으로 수학의 다른 학문과의 학제간 협동 연구들이 미지의 분야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수학에서도 벌써 뭐 수학에서 다양하지. 뭐 대수학과 기하학이 합친 대수기하학, 뭐 조합론과 대수학이 한 컴비네이토리얼, 뭐 알제브레이크 컴비네이토릭스, 뭐 토폴로지컬 그래프 시어리, 뭐 등등. 거기다 바이오 스태티스틱스, 또 뭐 액츄리얼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다 수학과 다른 분야들이 연결되면서 나온 그런 분야들이죠. 그런 전공 학과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그런 게 벌써 이미 많이 발전해 왔고, 과학팀에서는 수학, 물리, 생물, 천문, 측량 등을 이제 같이 동시에 활용하고, 컴퓨터 재판 연구에서는 법률, 사회학, 공학, 수학이 같이 사용되고, 인공장기에서는 의학, 정밀공학, 수학 등이 같이 다 융합학문으로 발전되고 있고, 또 도쿄대학에서는 2000년에 문과, 이과 융합형 대학원이 신설됐고, 컴퓨터에 관련된 강좌들이 개설되고, 학제정보학부가 설립돼서 뭐 미디어 예술, 디자인론 등의 그런 강의들이 개설됐으며, 미국에서도 그런 그 융합 연구소들이 많이 생겨서 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바이오 스태티스트 리서치 인스티튜트 뭐 등등, 바이오 매스매틱스 인스티튜트, 뭐 또 바이오 뭐 스태티스트, 바이오 매스매틱스,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그 뭐 금융수학에 관련된 월스트리트에서의 그런 그런 그 기여라든지 또는 조직이라든지 또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제간 연구가 필요로부터, 이전에도 그랬고, 수학은 농경이나 상업, 천문, 제사, 뭐 미술 등이 수학을 통해서 그래서 한 단계씩 발전해 왔고, 또 수학에서도 물리나 공학, 또 화학, 건축, 수학에서 이런 분야에서 수학을 이용하기도 했고, 또 수학도 이런 학문들을 흡수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발전해 왔고, 또 발전을 더 할 것이다는 그런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 책의 사회수학 400년의 파란만장을 쓴 이 저자는 자기가 50년 동안 수학과 수학교육을 연구하고 가리키면서 컴퓨터의 발달과 다양한 활용, 그리고 역사적인 발전에 대해서 실제로는 학생 때 배운 것보다 스스로 선생님이 돼서 독학을 하면서 배운 것이 더 많고, 그리고 우리의 그 교과서들을 보면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지난 5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실제로 크게 변하지 않았고, 21세기가 되면서 훨씬 더 변화가 지금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은 당시에 크게 좀 뒤떨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우려하여 그 다양한 수학 교양서를 썼고, 논문을 썼고,
그래서 이 종합적 시야에서 시대의 첨단을 향하는 새로운 책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썼으며, 이 책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수학을 발전시키는 위대한 수학자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썼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수학에서 보면 수학, 역사, 그리고 직접 그 방문한 그 역사적인 수학적인 장소를 방문하고 또 언론 자료들, 또 퍼즐 뭐 이런 것들을 담은 게 이제 이 책이었다. 수학 문화사, 또는 특히 지난 400년 동안 수학이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지난 400년 수학 역사를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그 각 챕터에 있는 연습 문제들에 대한 답이에요. 이렇게 쭉 보면 마지막 이제 챕터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복면산도 있고 뭐 암호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신계선 뭐 이게 코닉 섹션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수학 역사, 수학사. 이거는 내가 새로 만든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이게 수학의 분류를 해줬고, 이제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줬고, 뭐 파라파세트, 뭐 카오스 용도, 뉴로컴, 이게 용어에 대한 오늘 배운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연습 문제들에 대한 그런 풀이를 담아주는 것으로서 이 책을 마쳤습니다. 자, 사회수학 400년의 파란만장, 질문 있습니까?